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신뢰보호 원칙은 특히 이 일반 원칙 중에 제일 많이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야. 응? 그래서 뭐 의의에서 1번은 읽고 지나가도 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말하고 행동한 게 있다면 그를 믿은 국민의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 인정하는데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신뢰보호 원칙이라 그러고, 두 번째 그때 영국이나 미국 쪽 영미법계에서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유사한 법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야. 응? 자기 말한 거하고 반대되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금반원의 법리라는 단어. 자, 근거. 페이지가 막 툭툭 떨어지네. 근거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 동그라미 1번.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첫째 줄 어디에서? 법적 안정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괄호치고 법률 적합성 X. 그러니까 국민하고 사이에 어떤 법과 관련된 생활에 있어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응? 그리고 때로는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행정기관만 잘못이야. 국민은 아무 잘못 없고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위법한 조치를 해줬어.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위법한 허가를 내줬어. 국민은 아무 잘못 없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위법한 조치가 됐으니까 이거 다시 없던 일로 취소해야 되겠다. 행정기관이 취소하려고 그래. 근데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자기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 막 뭐 투자도 하고 아니면 뭐 계약도 맺고 막 자재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계약도 맺고 막 이랬는데 허가 취소하면 상대방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거든. 이럴 때는 위법하지만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아무 잘못 없는 신뢰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위법한 허가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이란 말은 무조건 합법성을 우선시킨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응? 때로는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 그러면 위법한 적용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 법치국가 원리는 오늘날 법치국가 원리는 무조건 법대로 하는 합법성, 법률 적합성만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률 적합성이 아니라 그 단어 유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리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안 써놨지만 올해 3월 달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 있죠? 행정기본법도 지금 공부한 거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다 규정해놨어요. 다만 아까 자기구속의 법리는 없어.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대표적으로 2개, 또 행정기본법도 규정해놨다.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적용요건 보자. 적용요건을 보면 일단 판례 알아보기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자, 첫째 끝에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어야 돼. 행정기관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어야 돼. 국민이 믿게 만드는 뭔가 조치를 했어야 돼. 행정기관이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국민이 그거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신뢰를 했어야 되고, 셋째 끝에 믿은 국민에게 잘못이 없어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믿고 있었다는 정신 상태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에 있을 때 그걸 보호한다는 거야. 따라서 셋째 줄에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러지? 믿고 신뢰를 하고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어야 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고 했던 행위를 했는데 자기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 믿고 아무 잘못 없이 믿고 뭔가 투자도 하고 가게도 열고 영업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야 그거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건데 잘못된 허가, 위법한 허가 나와서 허가 없던 일을 취소할래.
이거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 그게 뭐야? 행정기관은 맨 처음에 허가해준다가 거부한다든지 허가 내줬다가 취소한다, 이렇게 애초에 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 응? 행정기관이 애초에 한 조치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을 때, 이때 이제 상대방 국민은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위법,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단 신뢰보호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 5항에다 특히 밑줄 치자. 5항이. 그러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허가 내준다 그랬다가 내준다고 약속을 했다든지 이미 허가를 내줬다고 치자. 근데 그걸 허가 내준다고 약속한 걸 지켜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이미 허가 내줬던 걸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뭐에 문제가 되는 경우, 애초에 행정기관의 견해 표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익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응? 또는 제3자인 다른 국민, 제3자가 이제 다른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상대방 신뢰보호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신뢰보호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보다 더 중대한 공익 또는 다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안 될 수 있다는 거. 응? 5항 이거 알아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례 들어보자. 방가를 1번. 우선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 내지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 다양한 행정작용이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선행 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법도 그런 거고, 법 만들어서 공포하면 그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 규칙도 그렇고, 또 확약, 또 국민에 대한 권고, 지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응? 그래서 그거 알아도.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아니 행정기관이 무슨 법을 만들면 특정한 사람들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 모든 국민이 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도 신뢰보호 대상이 돼. 행정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포함된다. 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뭐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로만 하는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행위처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사실행위라고 얘기되는 권고, 즉 행정지도 같은 것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례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4번. 묵시적인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묵시적인 거, 그지? 그 대표적인 게, 묵시적인 경우에 대표적인 게,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알고 있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년 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하고 내버려둬. 그러면 상대방은 세금 부과 안 하려나 보다 믿게 됐다. 근데 막 느닷없이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상태, 이게 묵시적인 세금 부과 안 하려는 취지가 그런 행정기관의 의사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그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지, 그렇지? 또 어느 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해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알면서도 행정기관이 내버려 두고 아무런 영업정지 허가 취소 안 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시킬 수 있는 권한 없어졌다고 본단 말이야. 그런 게 다 이게 이제 묵시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면 위법 행위도 포함해요. 아까 얘기했지, 행정기관이 자기 잘못으로 위법하게 허가를 내줬고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한 허가라고 믿었다. 그러면 그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법한 행정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됩니다. 적법한 행위만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 다만 위법이라도 위법의 정도가 약한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인 행위만 신뢰보호가 되지, 위법이 중대 명백해서 두 번째 줄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대. 왜냐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이다 하는 거를 상대방만 적법이라고 믿었다? 그거는 보호 안 해준다는 거야. 응?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 응? 그러면
5번에서 두 가지를 묶고 위법인 행정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에요. 그 얘기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위법이 있는 행위만. 응? 그 무효인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그걸 적법이라고 믿은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보호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응? 유의해 두고. 그 다음에 6번. 국민이 믿게 되는 행정기관의 공적견의 표명은 반드시, 뭐 예를 들면 시장이 권한자인데 시장이 하는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냐? 아니다. 시장 밑에 시장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이 찾아온 민원인에게 뭐 허가가 됩니다. 이러고 뭐 약속을 했더니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신뢰보호 대상이야. 그래서 처분 권한 가진 행정청만이 하는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 이것도 중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래서 판례가 쭉 나오죠. 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 작용. 그 밑줄 친 거 보면 법률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고, 또 뭐야? 뭐 하위 법규면 뭐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고, 그지?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 같은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공적인 견해표명.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에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여기에 핵심은 원칙적으로 이제 권한 가진 공무원이 국민한테 해야 되는데, 두째 줄에 보니까 셋째 줄, 반드시 뭐만 갖고 따질 게 아니래.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이것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이거 중요하다.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판단 내릴 문제가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담당 조직 내의 지위와 임무, 국민에게 언동을 한 담당 공무원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한 구체적 경위, 이런 거 다 해서 실질적 사정을 보고 이게 행정기관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된대.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따질 게 아니래. 여러 가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이건 권한이 있는 자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실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비과세 관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비과세 관행이라는 것도 이제 일종의 행정기관의 묵시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면, 그 비과세 관행이라고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대.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해온 사실이 있어야 돼. 그지? 첫 번째로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해온 사실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 두 번째로. 응? 그래서 여기에 1번에 다 들어있지 않은데 1번에는 2개 들어있다. 그지? 셋째 줄에 있듯이 1번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 3번까지가 쭉 들어있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세금 부과를 장기간 안 해온 사실이 존재하고, 두 번째,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되고, 세 번째, 그리고 세금 부과를 안 하려 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측, 국민의 측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세금을 부과를 안 하려 한다, 안 하려고 하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걸 그래서 세금 부과 안 할 것이라고 믿게 된 그런 그 사정이 인정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될 때 행정기관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돼서, 그래서 그걸 믿은 국민에게 갑자기 세금 부과한 거 위법, 이런 논리가 적용된대. 그래서 2번에 판례 2번에 어떻게 돼? 둘째 줄에 오랫동안 세금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세 번째,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 한다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뭔가 믿게 될 만한 그런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다고 인정이 돼야 된대. 그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 있다. 그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내려가면 국민의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된 사례가 나오죠. 응? 첫 번째가 뭐나? 1번은 거의 안 나온다. 네. 자, 2번이 중요해. 판례 2번이. 자, 2번은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4년 동안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금을 부과를 안 해왔어.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조건 충족됐지? 4년 동안 세금 부과 안 해왔고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아마 정부에서 수출 엄청나게 수출 장려하나 봐. 근데 수출을 우리나라의 기업이 만든 제품 외국에 수출할 때 거기다가 부가가치세라고 세금을 많이 물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서 수출에 지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안 매긴 거예요. 붙이질 않은 거지. 그러면 상대방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수출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이거 부과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사정이 이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으로서는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것이라고 수년 동안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것이라고 신뢰한 거. 이거는 보호 대상이다. 그런 취지. 그래서 2번 알아둬야 되고 3번도 중요하다. 3번은 자, 키워드가 이제 보건사회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데 여러분 보건사회부 장관은 세금을 부과할 권한도 없고 부과 권한이 없으니까 세금을 감면해 줄 권한도 없는 자죠. 근데 이 권한 없는 자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이제 신문에 발표한 거야.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시에만 병원들이 몰려있다. 시골에는 병원이 없어서 난리다. 그래서 시골에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에게는 뭐 각종 지방세, 세금 다 감면해 주겠다. 이러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현대그룹인가가 그 강원도 홍천에다가 땅 사고 병원 짓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홍천 군수가 땅 사고 병원 건물 세우고 한 거에 세금을 왕창 물렸어요. 이거 약속하고 다르지 않느냐? 신뢰보호 위반한 세금 부과다고 소송을 냈던 거야. 그치? 여기 쟁점이 뭐야? 아니, 세금을 감면해 줄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 보건사회부. 세금 감면해 줄 권한이 있는 자가 한 약속이 아니니까 이거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된 거야.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이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판단 내릴 일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지.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다 보면 일단 보건부 사회부 장관이 세금 감면해 준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행안부 장관,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 시도지사가 다 그걸 뒷받침하는 세금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또 후속 발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점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보건사회부 장관이 한 거는 이렇게 종합해 보면 권한이 있는 자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보호 인정된 거야. 그래서 세금 부과 조치는 미법이라고 판결난 거야. 응? 그런 사례 2번. 그 다음에 5번은 삼청교육 하면은 전두환 정권 때 일이지. 삼청교육 때 끌려가서 피해본 사람들 신고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 만들어서 보상해 주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거든. 근데 약속 안 지켰어요. 그래서 신뢰보호 위반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한 논리야.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소위 대순진례 사건으로 이제 그 대순진례라는 종교 법인이 저기 충주시 외곽에 있는 야산 지역에다가 이제 종교 그 본거지, 종교회관 막 짓고 이렇게 본거지를 조성하려고 그 계획을 잡았어. 그래갖고 근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논이야, 논. 농지야, 농지. 농지는 건축이 안 돼. 그래서 먼저 땅을 사기 전에 시청에 찾아가서 시청의 건축 담당 공무원한테 우리가 저 땅을 사가지고 논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종교회관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이 원래 이게 이제
그 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되거든. 그 시장의 권한인데 그게 가능하냐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다. 그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다 또 그 변경 가능하다면서 꼭 지어야 된다 하는 조건하에 이제 해준다 그랬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 대순진례 측은 그 논밭 임자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서는 이제 뭐야 건축 준비하고 응? 이제 약속대로 그러면 건축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바꿔달라.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 그래서 이제 그 바꿔달라고 신청을 정식으로 했더니 시장이 거부한 거예요. 안 바꿔주면 건축을 못하지. 거부하니까 이 종교법인 측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 거야. 응?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시에서. 그래갖고 문제된 게 여기서도 문제된 게 뭐야? 시장이 직접 약속한 건 아니지만 밑에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이 약속을 한 거라고. 이것도 공적인 견해 표명이다. 응? 라고 인정된 사례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넘어.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그지? 그래서 자 1번 1번을 보면 행정기관이 비록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 안 해온 상태가 지속됐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사고가 있어서 세금을 부과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아까 본 말이에요.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돼?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부과 안 해온 사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부과를 안 해왔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가 있어서 몰라가지고 세금 부과 안 했다면 이건 비과세 관행으로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는 얘기지. 응?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국민이 자기한테 무슨 어디에다가 무슨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땅에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건축허가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뭔가를 질문해 온 게 아니라 추상적인 질문을 해온 거예요. 응?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냥 내가 건축허가를 받고 싶은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오니까 공무원이 건축허가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뭐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거는 당신한테 어디에다가 건물 짓는 걸 허가 내주겠다. 이건 개별적 구체적인 약속은 아니잖아. 그치? 그런 얘기야. 그래서 추상적인 질문을 해와서 그냥 일반론적인 답변해 준 건 행정위원회 구체적인 어떤 조치 권한을 약속한 게 아니다. 응?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4번이 또 최근 보니까 4번을 엄청 내더라고. 응? 4번 판례 최근에 엄청 내고 있어. 자,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서면 질의를 하지 않은 채 총무과 민원 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 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 안내해 준 것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응? 그치? 이거 엄청 잘 나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뭐 법이 정한 그런 어떤 문서로 하게 됐으면 정식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그지 뭔가 정식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이 되겠으나 그게 아니라 그냥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차원에서 상담해준 조치는 이거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응? 그런 거죠. 자, 4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6번 중요해. 6번은 특히 헷갈리지 마. 헌법재판소가 법률위원이라고 결정하지. 헌재가 법률위원 결정 내린 것은 이거는 크게 보면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추상적인 어떤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추상적인 선언이지 뭐 개인에게 구체적인 약속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청이 이거 결론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 꼭 알아두고요. 7번도 공부해야 돼. 7번은 재정경제부가 기자들 불러놓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대. 응? 무슨 법을 언제까지 개정해서 뭐 여기 보면 뭐야 뭐
6월 말까지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배포했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그때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지. 반드시 그때까지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무를 이제 발표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재정경제부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 법이 그때까지 개정되고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히면 이게 안 지켜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뜻은 6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때까지 하는 거지. 반드시 그때까지 고친다는 그런 확실한 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6월 말 이미 법이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행위를 했는데 법이 안 바뀐 거야. 이게 이제 안 바뀐 옛날 법이 국민한테 불리한 거야. 이제 유리하도록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그 불리하게 이제 된 거지. 근데 그걸 문제 삼았는데 왜 바꾼다고 약속했잖냐? 응? 근데 이거는 그 노력을 한다는 뜻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랬고 8번 키워드 세무서장이 뭐 했어? 응? 여러분 우리 여기 자영업 한다 그러면 영업 뭐 식당을 하건 뭐 하건 관할 세무서 찾아가서 나 이거 뭐 영업합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했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거지. 응? 근데 세무서장이 잘못 내줬어. 이 사업하는 사람, 이 영업하는 사람, 이거 세금 면제받는 사람은 그런 사업 아니거든?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뭐야? 세무서장이 면세 사업자라고, 응? 세금 면제되는 사업하는 자라고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 자기가 하는 사업은 면세 대상 사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실제 수년간 세금 부과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 왜 세금 납부 안 하냐? 응? 그러면서 세금도 부과하고 또 제때 세금 부과 안 하고 안 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또 거기다 가산세까지 더 붙여서 더 묻고 한 거지. 상대방 열받는 거야. 아니 세무서장이 나한테 면세 사업자라고 등록증 내줬잖냐. 나는 그래서 나 면세되는 거로 믿었다. 응? 저 세금 부과한 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싸운 건데 법원이 뭐야? 야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나 사업합니다라고 신고한 거에 불과하다. 응? 그리고 세무서장이 등록증을 내준 건 당신 신고 의무 이행했습니다. 신고했습니다라는 걸 단지 그냥 증명해 주는 거에 불과하지 거기다가 면세 사업자니 뭐에 썼다 그래도 그 면세해 준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게 판례의 골자야. 어쨌든 우리는 결론은 그런 취지로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 응? 근데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 입장에서 세무서장이 면세 대상자라고 써주니까 면세 대상자로 믿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법원은 그런 일반적인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세무서장한테 사업한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거에 성격 그거 가지고 논리를 풀었어요. 좀 일반 국민의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법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판결했다고 생각하면 돼. 응? 이거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9번도 자 행정기관이 계획을 발표했어. 도시계획, 그지? 뭘 발표했어? 어느 지역에 정구장을 지을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정구장 이 설치 사업하는 아마 1인자가 있나 보지?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당연히 정구장 지으면 자기를 이제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정구장을 짓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뭔가 돈을 투자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렸나 봐. 근데 정부에서 계획을 바꿨어. 거기 정구장 안 짓고 청소년 수련원 짓는데 그러니까 이 정구장 짓는 거로 예상하고 미리 움직였던 업자는 피해를 보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업자가 그 신뢰보호 위반이다. 자기 피해 물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한 거야. 응? 근데 그건 인정 안 됐지. 왜냐면 아니 이 상대방 정구장 건설하는 업자한테 당신을 정구장 짓는 업자로
지정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정구장 짓기로 계획 나왔다. 이것만 발표된 시점에 업자가 지가 알아서 먼저 움직인 거야. 지가 지 판단하에 먼저 예상하고 지가 움직인 것뿐이지. 행정기관에 언제 이 업자를 정구장 짓는 업자로 선정한 일이 있어? 없잖아. 그리고 지 책임다 이거지. 지가 발빠르게 지가 움직이고 그에 따라 지가 피해를 받은 것뿐이지. 응?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뢰이익을 침해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응?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가서 15번이 또 아주 중요하다. 응? 15번이 자, 어느 땅에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더니 환경부 장관이 그 사업 계획 문제 없다 하고 적정 통보를 해줬대.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는 예정지 땅은 그 폐기물 시설을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 땅이야. 그렇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놓은 땅이야. 거기다 시설을 설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설치를 못하게 지정돼 있는 땅이니까 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이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는 거 계획 적정하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그 땅에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땅의 용도를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의 땅으로 바꿔달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을 했어. 근데 국토부 장관이 거부했어. 거기는 환경보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용도를 못 바꿔준다. 거부당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폐기물 처리 사업 시설을 설치 못하니까 허가를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환경부 장관은 이거 괜찮다 그랬는데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문제 없다 그랬는데 그지? 하면서 싸웠지만 폐기물 처리 사업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하다고 통보해 주는 것 속에 그 폐기물 처리 사업하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토지를 용도를 변경해 준다고 하는 공적 견해 표명까지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권한자가 달라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는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고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 권한자고 그 다음에 그거 다 각각 요건이 달라요. 폐기물 처리 사업 이거는 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 법에 정한 요건에 맞으면 하는 거고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각각의 요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앞에 이거 환경부 장관이 이거 해줬다고 국토부 장관이 그 용도 변경까지 해준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8번 18번도 매우 중요하네요. 자, 18번은 자, 여러분들 그 개발 사업이란 걸 민간 업자가 어디를 개발 사업을 하면 개발 사업에 개발 사업 하고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잖아. 그러면 개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이익에서 빼가지고 그 이익금의 몇 프로를 개발 부담금이라고 부과해요. 응? 그래서 뭐 요새 우리 그 경기도 양평에 그 아파트 짓고 개발한 거에 대해서 저거 문제 되잖아. 그 우리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의 그 처가가 장모랑 비롯해서 그 경기도 양평에 무슨 개발 사업을 벌였는데 거기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개발 사업 벌이면 다 개발 부담 이익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하는데 유독 이 윤석열 후보의 그 처가가 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개발 부담금 안 매겼대요, 양평 군수가. 응? 군에서. 그래갖고 그거 문제됐어. 그러니까 또 다시 양평 군수는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부과하고 하여튼 거기 지금 수사 들어가고 압수수색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지? 거기 좀 진행 중인데. 원래 이렇게 민간 업자가 개발을 하면 개발로 인해서 뭔가 환경에도 불이익을 주고 교통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으키니까 그 개발로 인한 이익 중에서 몇 프로를 이제 부과해서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환경 개선, 교통 개선 이런 사업에 쓰는 거예요. 응? 그 지네가 문제를 유발시켰잖아. 이익 보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취지가 이제 개발 부담금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번에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민간 업자가 행정기관에 뭐 했어? 민원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던 거야. 응? 민원 예비 심사라는 게 정식으로
뭐 개발 사업 허가 뭐 이런 거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신청하면 허가가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개발 사업 이거 문제 없습니다. 응? 이거 정식으로 신청하면 허가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게 이제 여기 보면 그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보냈다는 거야. 이거는 당신이 하려는 개발 사업 이거 허가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으니까 개발 사업이 허가될 겁니다. 이런 취지지.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요건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취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 업자가 개발 사업을 벌였고 나중에 뭐 한 거야? 그 이익금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더니 아니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그래놓고 왜 개발 부담금 부과하냐? 이러고 이제 문제 제기한 거야. 근데 취지는 당신이 하려는 개발 사업 법의 요건에 어긋나는 거 없으니까 개발 사업 가능합니다. 이거일 뿐이지. 개발 사업 끝나고 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것까지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개발 부담금 부과한 거 위법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18번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20번은 좀 열받는 건데 20번도 공부를 해둬야 돼. 응? 자,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어떤 국민에게 안 낸 세금이 있어요. 세금 부과받고 안 낸 세금이 있어. 소위 세금 체납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안 낸 세금이 있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나 봐. 근데 은행에서 뭘 요구해? 세금 납세 증명서 이거 첨부하라 그런단 말이야. 응? 왜냐면 이 사람 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 뭐냐면 또 이게 아마 뭐 땅이나 집이나 이렇게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안 낸 세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이제 이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그 담보로 잡았던 땅이나 집을 경매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출금을 회수한단 말이야. 근데 은행에서 경매로 팔아도 국가가 세금 먼저 떼가요. 법이 그래. 세금을 먼저 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안 낸 세금이 많으면 은행에서 이제 담보 잡은 땅이나 건물을 경매로 팔아도 얼마 안 남을 수 있잖아. 국가가 세금 다 먼저 떼가고 나면 은행이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 못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요구하는 거예요. 안 낸 세금 있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완납증명서 이거 떼오라. 첨부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세무서장한테 세금 납부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어. 그러면 원래 세무서장이 어떻게 발급해줘? 이 사람 안 낸 세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증명서에 칸이 있어. 거기에 안 낸 세금에 대해서 기록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다 기록을 안 하고 그냥 증명서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다 내니까 은행에서는 뭐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 세금 안 낸 거 하나도 없네? 깨끗한 사람이네? 이러고 이제 믿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았는데 갑자기 국가가 뭐 한 거야? 우리가 먼저 받을 세금이 있어 하고 경매 대금에서 그걸 떼간 거야. 은행이 열받잖아.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이 사람 안 낸 세금이 있으면 애초에 세금 완납증명서에다가 안 낸 세금 기록을 해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할 텐데 기록도 안 해놓고 이거 문제 삼은 거지. 그러나 혹시 우리 법원 뭐라 그래? 세무서장이 증명서 발급하면서 체납한 세금, 안 낸 세금 있는데도 공란으로 해서 발급해 줬다 그래도 그게 세금을 더 이상 징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는 없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거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는, 세금 징수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대요. 응? 응. 은행 측에서는 열받을 일이다. 그죠? 행정원이 발급한 증명서를 믿어야지. 근데 그걸 공란으로 했다 그래서 징수할 세금 우리가 안 걷겠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는 거야. 단지 착오였을 뿐. 그 다음에 21번은 뭐야? 2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어. 이거 이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 하고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장관한테 질문한 거야. 무슨 법? 이거 언제까지 적용해서 누구한테도 이런 걸 이익 주는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도지사가 장관한테 질문했고 장관이 도지사한테 답변을 보냈어. 회신. 근데 지금 이거까지 한 거는
행정기관 간의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뿐이야. 그지? 아직은 업자인 국민한테 이게 공식적으로 전달이 된 건 아니야. 근데 이 업자인 국민은 비공식적으로 알았어. 이 답변 온 걸. 응? 뭐라고 알았어?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들었어, 그냥.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업자한테 전달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기관 간의 의견만 왔다 갔다 했을 뿐 아직 상대방 국민인 업자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22번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자, 22번은 자, 여러분들 법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여기 읽어보면 법이 언제 확정적으로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로 볼까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 근데 이거는 아직 법이 확정된 거 아니야,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한테 공포해라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그 법률 제정됐다고 국민에게 공포를 해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확정돼가지고. 응?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대통령한테 공포하라고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 법에 반대. 그리고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냈어. 그리고 국회는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반대해서 넘어오니까 그냥 더 이상 논의를 안 해버렸어.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법이 만들어지면 혜택을 본 국민들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거 보고 와 좋아했지, 그지? 근데 대통령이 거부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없던 일이 돼버린 거야. 이랬더니 이제 국회에서 법률 통과시켜서 자기네한테 이익되는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지? 이게 이제 무산되니까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대통령이 공포를 해서 확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국민에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아직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예요. 응?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4번 그지? 24번 꼭 알아야 돼. 그지? 뭐야? 행정기관이 무슨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계획을 짜면서 어떤 개발 지역은 어떤 지역에는 주로 뭐가 많이 들어서도록 한대.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개발하면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놀이시설이나 뭐 유흥시설, 숙박시설 이런 거 주로 들어설 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러면 그 땅에 여기가 이제 행정기관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여기 지역은 이제 뭐 거기 나온 대로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설 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어,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지정했는데 A가 여기다가 숙박업 하겠다고 허가 신청. 근데 거부당했어. 그러니까 여기 위락 숙박시설 주로 들어서는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왜 나한테 거부하냐? 근데 가정을 해보자. 여기 숙박시설이 지금 이미 허가가 많이 나가서 이미 포화 상태야. 많아. 그러면 더 이상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위락 숙박시설로 들어설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서 공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숙박업 허가 신청해오면 다 해준다는 그런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거는 아니다. 응?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4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가고 33번 해둬야 돼. 33번. 그지? 자, 33번에 굵은 글씨 봐.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했대. 여기 중요한 단어 입법 예고. 입법 예고는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 예정이다 하고 국민한테 미리 알리는 거잖아. 아직 법이 만들었나요? 법 만들었나요? 아직은 안 만들어. 확정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입법 예고를 통해 이제 만들려는 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어도 그것이 최종 확정이 안 되냐. 그럼 법 만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법 만든다면 대통령령 제정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대통령령으로 확정돼서 효력이 생기는 거지. 아직 여기 보면 확정이 안 났다 그러잖아. 입법 예고는 했는데 확정이 안 된 이상은 아직은 국민에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거로 볼 수는 없다. 그지? 다 이거 33번은 왼쪽에 아까 22번하고 유사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뢰보호 측만 해도 이 공적 견해 표명인가 아닌가부터가 판례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상대방한테 신뢰를 했고 신뢰한 상대방 국민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는데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러죠? 아까도 읽었죠? 자, 이때 여기 문장이 있지만 밑에 판례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판례로 정리하자. 1번. 자, 귀책 사유 의미 1번 판례 중요합니다. 상대방한테 잘못 이꼬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 주장에도 보호를 못 받는데, 그럼 귀책 사유란 건 뭘 의미한대? 상대방 측이 뭐 거짓말하고 허위 신청서를 내고 이런 상대방의 사실 은폐 기타 사유의 방법에 거짓말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걸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적극적 부정만 귀책 사유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 국민이 뭐라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뭔가 하는 조치가 위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든지, 자기한테 허가해 주는 게 위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채 했다든지, 그지? 또는 누가 봐도 이건 위법인 조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본인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지? 이것도 귀책사유예요. 그죠? 요거 셋째 줄. 하자. 위법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이걸 표현한다면 소극적인 부정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정돼서 신뢰보호 주장에도 보호 안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귀책 사유 있냐 없냐는 넷째 줄. 상대방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내 대신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달라 뭐 이거 위임받은 그 수임인까지 포함해서 귀책 사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대. 아주 중요 1번.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짓는데 누구한테 다 맡겼어. 건축사한테. 허가 건축 설계하고 행정기관에 허가받는 것까지 다 맡겼단 말이야. 근데 누가 잘못이 있냐면 건축사가 잘못을 해서 위법한 허가를 받게 됐어. 그치? 그랬다가 행정기관이 위법한 허가였다고 취소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땅과 건물주는 그거 내 잘못 아니다. 건축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근데 뭐야? 상대방 국민법에라 상대방이 자기 대신에 신청 다 해달라고 한 건축사의 잘못도 그 본인의 잘못과 똑같다. 그래갖고 허가 취소한 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죠. 어쨌든 그 1번 되게 중요. 2번은 너무 당연하지. 첫째 줄에 상대방 국민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위법하게 받아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귀책사유 있지? 신뢰보호,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신뢰보호 고려할 필요 없이 허가 내줬던 거 취소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1번이 대표적인 예. 그치? 자, 그런데 유의해야 될 거, 오른쪽에 하면 2번 판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택시 운송, 개인 택시 운송 사업, 개인 택시 면허 1년, 여기 사고 일어난 지 1년 10개월.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가 사람 막 많이 죽고 다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하게 돼 있나 봐. 그런데 이 개인 택시 기사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나 봐. 그런데 그러면 사고 난 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인 택시 면허 취소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1년 10개월 동안 내버려 두고 있다가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개인 택시 면허 취소했더니 상대방은 자기는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다.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안 하는 줄 알았다. 하고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싸웠지만 법원은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는 이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 택시 면허 취소했어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 그거 알아둬야 돼. 1년 10개월.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제목은 이제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에게 보호하체로 헌법재판소가 말했는데, 자
거기에 읽어보자. 넷째 그대 개인의 신뢰에 대해 보호할 가치는 법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서 일정 방해로 유인된 경우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서 자 만일 거기 밑줄 쳐야 돼.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특별히 보호해줄 가치가 있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새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국가가 법 개정해서 올해부터 5과목을 필수로 시험 본다고 발표했잖아. 몇 년 전부터. 그치?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로 공부하라는 거야? 바뀐 그 필수 과목 5과목으로 공부하라고 국가가 유도한 거야. 그래놓고 여러분들 그 필수 과목 5과목에 맞춰 공부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또 바꿔. 또 바꾸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국가에 의해서 유인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뀐 과목으로 공부한 건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이 된 건데, 그지? 그러니까 그건 더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건데, 그지?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근데도 뭐 법을 바꾼다, 또 바꾼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그거는 뭐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꾸더라도 몇 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바꾼다든지 또는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면 바꾸지 말아야 된다든지. 바꿀 필요성은 큰데 또 국민의 신뢰도 보호한다면 유예기간을 둔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게 한 장치를 해야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라면 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지? 그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런 거 다 넘어가고 다 한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61쪽으로 가보세요. 61쪽에 가면 판례 알아보기로 가. 다른 건 별건 없고. 자,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더 상대방의 신뢰보호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 신뢰보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얘기다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아까 1번은 아까 한 얘기고, 그지? 이거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넘어가세요. 이 중에서는 특히 6번을 중시해야 돼요. 6번. 6번을 보면 자 밑에 밑줄 쳐서 정책적으로 잠정적 일시적 조세 우대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는 세금 감면제도. 그러면 여기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제도 이게 키워드야. 그러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법을 바꿔서 이제는 이제 세금 감면 안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기업들이 반발, 그지?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상적으로 이거는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고 이미 예고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한시적 법인세 감면제도.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이제 변경된 기업에 대해서 그거 뭔가 불이익 덜 가게 뭐 어떤 경과 조치를 안 두고 바로 이렇게 변경된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도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부터 한시적인 거니까. 응?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면 돼. 다음 페이지.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공익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해줘야 된다 하는 이치로 1번이 중요하죠. 1번. 자, 여기는 택시기사가 있는데 택시기사가 면허 정지를 받았는데 면허 정지된 기간 동안에 또 몰래 운전하다 또 걸렸어. 그러면 이거는 면허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면허가 여기 운전면허란 말이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가 돼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럼 무면허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어떻게 했어? 응? 원래 면허 취소를 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또 운전했으니까 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소했었는데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안 시키고
그러니까 무면 운전하게 되면 일단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이나 징역형 이런 형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조치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경찰이 취한 조치는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벌금형 같은 거 받게 했어. 응? 그거는 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조치도 했어야 했는데 운전면허 취소 조치는 안 한 거야. 그 상대방은 뭐라고 믿은 거야? 그게 얼마나 지났어? 3년이 넘었어. 3년 동안 내버려 두고 있었어. 그러니까 상대방 택시기사로서는 나 그 위반행위 했다고 재판에 의해서 벌금형 받았고 난 그걸로 다 모든 처벌이 끝났으려니 이렇게 믿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년이 지나서 경찰이 너 옛날에 3년 전에 위반행위 있었는데 운전면허 그걸 이유로 취소한다. 뒤늦게 한 거야. 그치? 이거 실내보호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응? 이제 와서 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 벌금형 받은 걸로 모든 처벌이 끝난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운전에 종사하고 있던 택시 운전자의 그 신뢰이, 그죠? 이거 더 중요하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1번 꼭 알아둬야 되고 2번은 아까 대순 진리의 사건. 그래서 그것도 알아둬야 되고 3번도 알아둬야 됩니다. 3번 뭐야? 이거는 자 폐기물 처리업 하려는 자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제출. 환경부 장관이 사업 계획 문제 없다. 적정 통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시설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할 수 있는 땅이야 원래. 아까 사건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환경부 장관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자기 땅에다가 이제 막대하게 이제 시설을 다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허가를 신청하는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거야. 거부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뭐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또 허가를 내주면 경쟁이 격화되고 뭐 효율적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다. 이러면서 거부한 거야.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 계획서 냈을 때부터 지금 업자들이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서 뭐 시설 설치 안 하게 이렇게 해줬어야지. 적정하다고 통보해 해줘놓고 다 돈 들여서 막대한 투자를 시설까지 다 한 다음에 정식허가 신청한 단계에 이르르니까 이제서야 그런 이유를 들고 거부.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월등해서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응?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적발했는데 음주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어. 그래갖고 뭐야? 그럼 원래 면허 취소 조치 내보내야 되는데 사무처가 있어서 입력을 할 때 그 경찰관이 입력하면서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입력을 잘못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뭐 한 거야? 면허 정지 처분이 먼저 나갔어요. 응? 상대방은 자기는 면허 정지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뭐가 났어? 면허 취소지가 다시 나간 거야. 이제 착오를 발견하고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은 자기는 면허 정지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더 무거운 면허 취소를 다시 하는 게 어딨냐? 하고 싸웠는데 이겼어.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응? 셋째 줄부터 읽어보면 동일한 위반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를 시키기 위해 이미 앞서 행해진 가벼운 면허 정지를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됐다라는 판결. 그 다음에 5번 군대에서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이미 공표된 사람을 진급 선발 취소 사유가 아닌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아닌 진급 심사 전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법에도 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정 선발했다 이래가지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조치 상대방의 불이익을 그걸 삭제해야 될 공익적 필요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크대. 그래서 그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그렇게 보는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한 거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개. 자,
실내보호가 무조건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보다 중요한 공익 또는 다른 국민의 이익 보호 필요성이 크면 실내보호 안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관련해서 1번 중간에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되는 경우 나오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그래?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위법한 허가를 내줬고 상대방 국민은 아무 잘못 없이 자기는 적법한 허가라는 걸 믿고 투자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허가를 위법한 허가니 취소해야 되겠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합법성을, 법률 적합성, 합법성을 내세워서. 근데 취소하면 상대방 아무 잘못 없는 상대방은 신뢰를 깨뜨리게 돼, 신뢰를 침해받게 되고 불이익을 끼게 돼,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론은 항상 뭐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법률 적합성 내지 합법성이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안마다 이걸 취소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가 더 크냐, 합법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냐, 이건 이익을 따져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 동그라미 2번, 그지? 결국 두 번째 줄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익을, 공익과 사익,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응? 근데 시험 문제 보면은 뭐 충돌하면 법률 적합성이 항상 우선한다라든지, 응? 또 아니면 뭐 신뢰 보호가 언제나 우선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뭐가 항상 우선하는 건 아니죠. 이익 따져가지고 결정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사례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중에 2번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 응? 첫째 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했지, 국가가. 응? 근데 상대방 임명된 자도 자기가 결격 사유인지를 모르고 지원을 했고, 국가가 그걸 과실로 결격 사유자라는 걸 밝혀내지 못하고 최종 임명까지 갔단 말이야, 그지? 그랬는데 이 결격 사유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본단 말이야, 그지? 무효인 행위. 그러면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야.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지. 근데 상대방 공무원은 자기도 몰랐고 결격자인지 몰랐고 국가도 이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임명했지 않냐. 그러니까 뭐야? 그게 위법한 임명행위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계속 공무원 임명의 효력을 인정해서 공무원 신분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지, 그지? 그래서 키워드가 결격 사유자에 대한 공무원 임명은 무효다, 응? 라는 거고,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는 이제 취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취소는 원래 효력이 있는 걸 없애는 진짜 취소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그런 의미의 취소로 사용된 거야. 응? 따라서 그런 거는 뭐 시효도 적용받지 않고 언제든 발견되면 행사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 2번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자,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대로 1번 읽어보자. 여러분, 행정기관이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건 그 표명을 할 당시 어떤 사정을 기초로 국민한테 무슨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때 사정을 기초로 해서 약속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약속을 한 뒤에 그 약속할 때 당시와 달리 크게 사정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이제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신뢰보호 안 된다, 이런 문장이야. 그래서 판례 1번이 매우 중요. 1번에 보면 셋째 줄,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약속 내지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더라도 그 약속할 때와 달리 어떤 사실적 법률적 상태, 즉 사정 변경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이전에 한 그와 같은 약속 내지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기관이 뭐 약속, 사정이 달랐으니까 약속을 했던 걸 취소하겠다, 철회하겠다, 뭐 이런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대. 응?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나와, 1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 되고,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면 신뢰보호원칙 관련해서 실권의 법리라고 있어. 동그라미 6항. 자, 실권의 법리. 자, 실권의 법리는 한자 그대로 보면 권리 또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실권. 그래서 행정기관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해서 허가 취소하는 권한 취소시킬 수 있는데, 알면서도
취소 안 하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이제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를 하게 된 뒤에는 이제 취소권 상실됐다고 보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야. 그냥 그런 의미 보고. 자, 여기서는 니은번.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 그지? 2번 체크해 두세요. 자, 독일은 법에 뭐라고 써놨대? 응? 위법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위법한 허가를 내주는데 위법한 허가가 나갔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응? 그러면 허가 내주고 난 뒤에 위법한 허가가 있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냈다는 거지. 딱 기간을 못 박아놨지, 독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가가 위법하게 됐다는 걸 알면서도 1년이 지나도록 허가 취소를 안 하면 이제 취소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딱 못 박아놓은 기간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 현재로서는. 근데 새로 생기긴 했는데 시행 시기가 행정기본법에 새로 생기긴 했는데 시행 시기가 2023년부터라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괜히 머릿속에 남기면 안 되고 현재는 없는 걸로 풀면 돼. 그래서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실권의 법리라는 일반 원칙론에 의해서 행정위원회 오랫동안 권한을 행사 안 하고 방치해놓으면 권한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 통설은 이렇게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권한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권한 상실한다는 법리를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에서 찾는데, 판례는 대법원은 신뢰보호 원칙을 찾지 않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찾아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야. 응? 통설과 판례가 그 실권의 법리 인정하는 그 근거를 달리 보고 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다는 거. 자, 그래서 판례 1번, 그치? 실권 내지는 실효의 법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뒀다고 하고 있잖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법률에 우리 대법원이,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들 관계건, 또 국가와 개인 간의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관계건, 비권력적인 관리 관계건 다 어느 분야든지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번 알아두고, 이 실권과 관련된 논리가 3, 4, 5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면, 첫째, 행정기관이 뭔가 이거 잘못된 조치다 알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권한 행사 안 하면 취소권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기관이 무슨 국민한테 조치했고 그 조치가 위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생각도 없는 거지. 모르고 있었다가 막 한 30년 지난 뒤에 이거 잘못된 조치였네? 뒤늦게 알았어. 알자마자 취소했다면 실권의 법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를 해놓으면 이제 취소권이 없어지는 거지만, 모르고 있었다면 취소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봐. 밑에 3, 4, 5번 판례가 3번을 보면 뭐 허가를 해준 뒤 20년 동안 허가가 위법하게 나간 거 몰랐대잖아, 행정기관. 응? 그리고 20년 동안 허가 취소 안 했더라도 취소권 없어진 거로 안 봐.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알았어. 위법하게 허가가 됐다는 걸 알았어. 알자마자 취소한 거? 이건 위법 아니다. 취소권 방치 안 했다.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권의 법리 적용 안 된다 그러잖아. 실권된 거로 안 봐. 취소권 없어진 거로 안 봐. 응? 적법한 취소로 보죠. 마찬가지로 4번도 아까 나왔지만 뭐야? 이거 경계 측량 잘못하고 표지판 잘못 세워놨다는 거 언제 알았어? 응? 10수년이 지나서야 알았잖아.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알자마자 취소한 거 취소권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응? 실권된 거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은 상대방한테 잘못도 있어요. 그죠? 상대방이 허위의 고졸증명서 제출하고 군 하사관으로 임용됐지? 그 상대방한테 귀책 쌓였으니까 신뢰보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이거 위법한 임용이라는 걸 알아서 몰랐어. 몰랐잖아. 33년인가 지나서야 뒤늦게 알았어. 뒤늦게 알았으니까 알자마자 취소하는 건 괜찮지.
그동안은 몰랐으니까 취소권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지? 다 행정위원회 수십 년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응? 그 다음에는 뭐 신뢰보호의 방법,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서 판례 알아보기에 1번만 공부합니다. 자, 1번을 보면 어떻게 돼? 동사무소 직원이, 그지? 네. 동사무소 직원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국적이탈인 게 이제 한국 국적 포기하는 거야. 응? 한국 국적 포기한다고 신고받고 주민등록 말소시킨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제 사건이 뭐냐면, 이 남자애 둘이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어. 부모가 이제 미국 가서 애를 낳은 거야. 응? 그럼 걔는, 그 남자애 둘은 이제 이중 국적이 돼.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땅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국적자야. 근데 우리나라 법은 부모가 부모 어느 한쪽이든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걔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미국 땅 안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자와 미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이중 국적이 된 거야. 근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남자가 군대 의무로 가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군대 안 가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 근데 포기를 이게 이제 어릴 때 그랬으면 아마 원래 지금 현행법은 만 22세인가? 21세인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래서 형이 먼저 신고를 한 거야. 형이 먼저 가서 나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겠다. 응? 신고서를 내고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동생은 아직 여유가 있단 말이야. 응? 나이가. 그래서 동생은 신고를 안 하고 형만 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형과 동생 거를 다 처리해 본 거야. 다 국적 이탈, 국적 포기했다고. 응? 다 그래서 주민등록도 말소시키고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보면, 나는 몇 년 있다가 이번에는 형만 하고 난 몇 년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그냥 다 공무원이 다 처리해 버렸네. 내 거까지. 어차피 잘 됐네. 이러고 이제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뭐야? 자기 거는 다시 살려놓은 거야. 응? 그걸 뒤늦게 발견하고 원상 복귀하는 거야, 동생 거는. 그래갖고 뒤늦게 이제 나 한국적 포기할래 하고 신고서를 냈더니 그때는 또 법에 걸리는 거야. 나이가 몇 살 이상 넘은 뒤에 한국적을 포기하려면 군대 면제받았거나 군대 갔다 왔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국적 포기를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런 증명서를 제출 안 했으니까 포기 못 받아준다. 응?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상대방 동생 측에서 소송을 낸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잘못이 있냐? 응? 아니 나는 애지당초 형만 하고 몇 년 뒤에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한 2년 뒤쯤 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측에서 알아서 내 것까지 다 처리를 해놔서 그래서 나는 어차피 나중에 할 거 미리 됐구나 하고 믿고 그동안은 안심하고 있었다. 근데 뒤늦게 보니까는 내 거는 다시 살려놨더라. 근데 이미 늦은 거 아니냐,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뒤늦게 이제 한국적 포기 신고를 했지만 그때는 또 이런 이유를 들어 거부한 거. 그럼 내가 그게 제때 기간 내에 내가 신고를 안 한 게 내 잘못이냐? 응? 그거는 동사무소 직원 행정기관 잘못이 더 크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싸워서 이긴 거야. 이거는 그 결론이 뭐야? 신뢰보원칙 거부한 거 신뢰보원칙 위반이래. 응? 1번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요거만 하고 판례 한 3-4개만 하고 밥을 먹읍시다. 예.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의의에서 읽어보면 행정조치를 국민한테 하는데 행정조치하게 된 원인이나 목적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걸 뭐 의무로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걸 조건으로 걸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관련 없는 걸. 응? 그래서 자, 쉬운 얘기고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응? 넘어가고 여기는 그냥 판례만 공부하면 돼.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자, 판례 1번 뭐 주택사업계획,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인천시장이 아파트 짓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땅을 기부해라 조건 달고 승인해 준다는 거야. 응?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하라고 한 건 이른바 부당한 연관도 없는 걸 결부시켰다 해서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 응? 1번. 그 다음에 2번은 2번도 공부했는데 2번은
건축 2번은 건축 허가하고 여기서 보면 첫째 줄에 뭐라고 했지?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하고 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하고 둘째 줄에 있는 첫째 끝에 있는 건축 허가하고는 별개래. 이게 별개. 근데 이건 시험에 안 쓸 수 있어. 별개인데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건물을 다 짓고 준공검사 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행정위원이 야, 너 건물 옆에 이 도로 이거 도로 개설하는 거와 관련해서 그거 충족 안 됐으니까 너 건축 준공검사 못 내줘. 이러는 거 위법이라는 거야. 왜냐면 건축 허가하고 뭐 도로 개설을 위한 뭐하고는 별개래. 완전히 다른 건데 왜 별개의 것을 거기다 건축 준공검사 내준대? 그 조건으로 그런 걸 결부시켰냐. 그래서 2번 그런 사례. 그 다음에 3번. 넷째 줄에 보면 행정처분하면서 거기다 무슨 조건 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행정처분하면서 거기다 붙이는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지?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관을 붙이면 소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행정위원 이거 알아. 관련 없는 부관을 붙이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걸 알아. 아니까 어떻게 돼? 안 붙이지. 안 붙이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쓴 거야. 그지? 상대방한테 아무 조건 안 붙이고 뭐 골프장 사업 승인을 내주고 그리고 밀약을 해. 업자하고 너가 뭐 땅이나 이런 걸 시에 좋은 일에 써달라고 네가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뒷구멍으로, 그지? 상대방하고 밀약을 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땅을 기부합니다 라고 이제 사법상 증여계약 같은 걸 맺는 방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골프장 사업 승인 내준 대가로 받는 거야. 관계없는 땅을. 이게 들통난 거야. 그렇다면 이건 허용될 수 없다. 그치? 연관 없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골프장 승인 내주고 결국 땅을 획득하는 거 아니야? 행정기관이. 그래서 그거 세 줄. 그죠? 실적 관련 없는 것을 그런 부당결부지 원칙 위반되는 걸 피할 목적으로 상대방하고 사이에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 식으로 해서 땅 받아내는 거, 기부받는 거, 이거 위법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뭘 위반했다고 여러 개의 운전면허 한 번에 주로 다 취소할 수 있느냐?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다 그렇게만 나오니까. 굳이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안 본 거 있죠. 안 본 거가 2개 나왔어. 이 2개 다 중요해. 부당결부금지 위반하고. 자, 1번은 거기 뭐 있지? 그죠? 입주민이 이용하게 될 진입도로 등 진입도로 건설하고 설치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 건설해야 돼. 승인 내주면서 진입도로, 그지? 여기 진입도로. 그래서 뭐냐면 아파트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여기 원래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 있고, 이거 옛날에 설명했을 거야. 들은 사람 있지? 여기 이제 옛날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었는데 뭐야? 여기에 다가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 다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요 사람들이 모여 땅 주인 집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65세대 들어서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짜서 시장한테 신청한 거야. 시장이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을 달았어. 2가지 조건. 하나는 뭐야? 야,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 입주민이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진다. 근데 옛날 요 큰 길 나가는 요 좁은 도로 갖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땅을 확보해가지고 여기다 도로를 만들라는 거야. 넓게. 그리고
여기 아파트 지면 여기 골목길 없어진다. 큰 길 나가는 동. 그러면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큰 길 나가는 길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지어도 이 다른 사람들이 이 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대체 통행로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이제 그런 조건하에 아파트 짓는 거 승인 내준 거야. 응?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네들이 아파트 자기네들이 조차고 아파트 짓는 사업을 벌이는데 자기네들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단서 붙인 거잖아. 이건 부당한 결부라고 볼 수는 없다. 적법하다는 거야. 부당 결부 원칙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대로, 그죠? 이제 고속도로 길가 옆에 보면 여기다가 이제 송유관을 묻는다는 얘기지. 저 경상도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송유관. 송유관을 묻는데 이 고속도로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송유관 묻는 거.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서 단서를 붙였어. 뭐라고 붙였어? 나중에 이거 송유관을 딴 데로 옮길 때는 그 옮기는 비용은 니네들 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단서 붙인 거,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응? 그런 사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 관련해서는 특별히 많이 보지 말고 판례만 한 2개 정도. 네,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보면 5번 판례, 그죠? 특히 5번 판례가 10에 나오고요. 자, 5번 판례 보면 여기 굵은 글씨 뭐야? 어떤 공무원으로 임명된 때부터 36년 동안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 생년월일 잘못돼 있었다. 호적상 생년월일 잘못돼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36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불과 얼마나 하겠어요? 1년 3개월 앞두고 자기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돼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래서 법원에 신청해갖고 뭐 호적 정정을 받아왔나 봐. 응? 그래가지고 자기 정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 네? 근데 그거 결론이 뭐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정당한 주장이라고 인정했어요. 되게 중요. 꼭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7번 판례. 자, 7번 판례는 전제 조건이에요. 국가가 막 사람 무슨 뭐 막 잡아다가 불법하게 위법하게 사람 막 체포, 감금, 고문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억울한 피해를 국가가 공권력 행사 위법하게 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냈어. 근데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뭐 손해배상 받기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사정이 지속됐어. 왜냐면 국가가 다 기록을 다 비밀로 지정해서 하나도 안 보여줘. 응?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여러 가지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네 국가기관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뭐 그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있고 다 이게 증명을 피해자 측에서 해야 배상을 받는데 소송을 한들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야 국가가. 응? 다 비밀로 해놓고. 응?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도 꿈에도 못 꾼 거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국가에서 과거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과거사위원회라고 국가기관 만들어서 거기서 조사해서 결정해주겠다. 그리고 신청을 해서 과거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조사한 결과 이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게 행해져서 이렇게 피해를 준 거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그 결정을 받고 그에 기초해서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더니 국가가 뭐라 그래? 원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되게 돼 있어 원래. 그 손해 및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게 돼 있는데 지금 벌써 수십 년 지났지 않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오는 건 국가가 불법 행위를 해놓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해놓고 그동안 자료도 다 비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못 갖추게 그렇게 국가가 다 막아왔으면서요. 이제 와서 수십 년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건 그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안 맞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죠?
신의 성실 원칙,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게 국가와 개인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국가의 권리 남용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요거 2개 정도. 그 다음에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10번 오른쪽에 보면 10번 그지? 최근 판례로 공부했다. 10번 판례. 이 사안이 뭐냐면 읽어보자. 직업능력 첫째 줄에 그냥 밑줄 친 대로 가보자. 사업주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대. 그치? 그리고 훈련 비용을 제한하는 조치. 그러니까 우리 요 근처에도 있나? 그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직업 개발시키는 훈련시키는 데 있잖아.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그지? 이런 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육시켜주는 그런 있잖아. 그지? 예. 근데 아니 이 행정기관이 어느 직업 그 훈련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하는 업자가 무슨 개설한 무슨 훈련 과정은 이거 인정 못함. 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훈련시켜봐야 비용 지원 안 해줌. 이런 조치를 했나봐. 그치? 근데 이걸 업자가 싸웠어. 소송으로 싸워가지고 그거 인정 안 하고 비용 지원 안 한다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받아 승소했단 말이야. 응? 승소를 한 뒤에 뭐야? 그러면 실제 이제 이렇게 판정 나왔음에도 훈련은 실시했어요. 이 업자가. 훈련 실시한 거에 대해서 비용 지원 달라고 청구를 했거든? 그랬더니 비용을 또 안 준다는 거예요, 비용을. 이거는 신뢰보고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됐다고 했어요. 응?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사업주가 실제로 실시한 훈련 비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내가 판결로서 승소했으니까 교육한 거 훈련 비용 달라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거부를 했는데 그 밑에 읽어보면 거부한 것은 그러면 애시당초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이거 원래 그 직업훈련 능력 과정으로 인정이 됐어야 될 거고 거기에 훈련 비용도 줬어야 될 건데 그걸 다 거부해 놓고 실제는 이제 훈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승소한 뒤에 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인정 안 한 거가 잘못된다는데 그걸 또 돌아간 결과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이다. 응? 왜 사전에 비용 달라고 신청 안 했느냐가 이유래. 자기네 그 행정기관이 훈련 인정 안 한다고 해놓고, 그지? 그래 놓고 왜 그때 신청 안 했냐, 비용 달라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이다. 응? 정리. 자,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갑시다.